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일본은 수천억 달러를 내고 미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펜을 들라는 협박 앞에서 끝내 사인하지 않았죠. 세계 최강 미국의 압박 앞에서 그 작은 나라가 왜 고개를 숙이지 않았을까요? 단순한 고집이었을까요? 아니면 일본도 미국도 가지지 못한 대한민국만의 비밀무기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왜 그날 이후 워싱턴 전체가 한국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얼어붙었는지를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배터리 소재의 67%가 한 기업에서 나온다면 제 책상 위 분석 보고서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한화의 공급망 지배력을 보여주는 수치였는데 북미, 유럽, 아시아를 가리지 않고 뻗어있는 네트워크가 하루아침에 우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 상무부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이런 전략적 레버리지를 가진 기업을 본 적이 없었고 일본 기업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피터슨이라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거주하며 미 상무부 산하통상산업 정책 분석관으로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이죠. 그런데 2024년 9월 제가 목격한 이 모든 사건들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아침 상무부 브리핑룸은 얼어붙었어요.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가 떨어진 순간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고 즉시 일본의 전례를 떠올렸습니다. 5,500억 달러, 일본은 그렇게 굴복했죠. 한국도 일본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게 우리의 오만이었다. 이 말이 지금 제 입에서 나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당시만 해도 저를 포함한 상무부 전체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일본이 했으니 한국도 당연히 할 거라고 말이에요.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일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수갑에 채워져 끌려가는 모습이 한국 언론에 보도됐을 때 쇠사슬에 묶인 기분이었다는 그의 증언이 한국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어요. 중국인 취급을 당했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한국 내부의 분노가 폭발했죠. 저는 그 보도를 보며 약간의 불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압박이 통할 거라고 믿었어요. 쇠사슬에 묶였다는 증언은 충격적이었지만 우리에겐 일본이라는 성공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무부 회의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일본도 무릎 꿇었는데 한국이 뭐가 다르냐는 분위기였어요. 5,500억 달러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확신을 줬죠. 일본처럼 한국도 결국 굴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즉각적인 항복도, 분노한 협상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계산을 시작했죠. 25% 관세를 그냥 막겠다는 검토가 들어왔을 때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다. 관세를 막겠다고? 일본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한국이 보여준 이 의외의 기류가 제게는 첫 번째 경고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의 압박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고 일본의 굴복 사례가 너무나 확실했어요. 5,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현금으로 내고 무릎 꿇은 일본의 모습이 한국도 똑같은 길을 걸을 거라는 확신을 줬습니다. 상무부 내부에서는 한국은 일본보다 작은 나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어요. 경제 규모도 국제적 영향력도 기축통화도 없는 나라가 미국의 압박을 견뎌낼 리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였죠. 그때 제 책상에 올라온 한 장의 보고서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한화의 글로벌 네트워크 분석 자료였는데 14,780개 거점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연쇄 타격 가능성이라는 무시무시한 문구도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순간까지도 한화를 단순한 기업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읽어갈수록 이건 기업이 아니라 전략적 무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미, 유럽,
아시아를 가리지 않고 뻗어있는 공급망이 하루아침에 미국 산업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화라는 카드가 있었어요. 조지아 구금 사태 이후 한국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중국인 취급을 당했다는 증언이 한국 언론을 도배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상 분쟁이 아니다. 전쟁이다. 한국 정부가 25% 관세를 그냥 내겠다고 했을 때 상무부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고, 일본은 관세를 피하려고 5,500억 달러를 냈는데 한국은 차라리 관세를 막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어요. 정말 일본 모델이 한국에 통할까? 한국이 보여준 이 예상치 못한 반응이 우리의 모든 계산을 틀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와 상무부의 자신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했으니 한국도 다르지 않다는 믿음이 너무 확고했습니다. 5,500억 달러라는 성공 사례가 우리 눈을 가리고 있었어요. 제가 받아본 한화 분석 보고서는 점점 더 무서워졌습니다. 배터리 소재의 67%, 반도체 패키징, 방산 부품까지 미국 핵심 산업 전반에 걸친 공급망이 모두 한 기업의 손안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에는 없던 무기가 한국에는 있었다. 한화였다. 이 깨달음이 제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아직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미국의 압박이 더 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올라온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25% 관세로 인한 연간 피해가 125억 달러 정도라는 분석이었어요. 우리가 요구하려던 금액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치였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100년간 관세를 내도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에 못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합리적이라는 걸 말이에요. 일본은 이런 계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어요. 기축통화국이었던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찍어내는 게 가능했지만 한국은 그럴 수 없었는데 그래서 다른 길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 냉철한 계산이 저에게는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대응하는 한국의 모습에서 일본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고 상무부 회의실에서는 여전히 한국도 결국 굴복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우리의 모든 시나리오를 흔들고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준비하고 있던 진짜 카드는 따로 있었는데 바로 한화였습니다.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라고. 상무부 회의실에 떨어진 이 최후 통첩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를 냈으니 한국도 그 정도는 낼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놓친 결정적 차이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일본은 엔화를 찍어내면 됐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달러 무제한 스와프 협정까지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달러 보유량에 한계가 있었고 원화를 아무리 찍어내도 달러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모델을 그대로 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조건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정부의 첫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3,500억 달러, 현금은 불가능하다며 즉시 거부했어요. 대신 대안을 제시했죠. 프로젝트 투자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합리적인 제안이었어요. 현금 대신 실물 투자로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거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현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때 한국이 내놓은 말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25% 관세를 막겠다. 일본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5,500억 달러를 내고 굴복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관세를 감수하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즉시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25% 관세로 인한 한국의 연간 손실이 125억 달러 정도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요구한 3,500억 달러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죠. 100년간 관세를 내도 미국 요구에 못 미친다. 이 단순한 산수가 우리의 모든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의 계산이 더 합리적이었어요. 엔화는 찍어내면 됐지만 원화는 아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결정적 차이를 우리가 간과했던 거예요. 상무부 내부에서도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이 차라리 관세가 낮다는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딘 베이커 같은 저명한 학자는 더욱 직설적이었죠. 한국은 일본이 아니다. 이 협정은 어리석다. CNN과 주요 경제지들이 이 발언을 대서특필했을 때 저는 우리의 전략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를 분석해보니 더욱 명확해졌어요. 4천억 달러 정도의 보유고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고 국가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일본은 달랐어요. 기축통화국이라는 특권으로 5,50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건 한국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국 정부가 프로젝트 투자를 제안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었지만 우리는 현금만을 고집했죠. 일본이 현금을 냈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조건이 다르다는 걸 간과했습니다. 미국 내 일부 경제학자들이 한국 편을 들기 시작한 것도 이런 이유였어요. 숫자로만 보면 한국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었기에 3,50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보다 125억 달러의 관세를 받는 게 현실적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딘 베이커의 발언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렸을 때 상무부 분위기는 싸늘해졌어요. 이 협정은 어리석다는 그의 말이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한국은 일본이 아니라는 그의 지적이 핵심이었습니다. 경제 구조도, 통화 시스템도, 대외 여건도 모두 달랐어요.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우리의 전략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일본 모델이 한국에 통할까? 한국이 보여준 냉철한 계산과 대안 제시가 오히려 더 현명해 보였습니다. 상무부 브리핑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한국의 반응이 예상과 다르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왔는데 일본처럼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의 모습이 우리를 당황시켰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어요. 감정적인 반발보다는 냉정한 분석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국 요구는 비현실적, 관세가 차라리 낫다는 논조였습니다. 국제 여론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유럽의 주요 경제 연구소들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보고서를 내놓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대응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길은 한국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엔화를 무제한 발행할 수 있던 일본과 달리 한국은 달러 조달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전략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굴복 대신 계산을, 감정 대신 논리를 택했죠. 상무부 내부에서도 한국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500억 달러를 받는 것보다 연간 125억 달러의 관세를 지속적으로 받는 게 실익이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일본이 굴복했으니 한국도 당연히 그럴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못했어요. 체면 때문이었죠. 한국이 제시한 프로젝트 투자안을 다시 검토해보니 실제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우리는 현금만 고집했어요. 일본 모델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딘 베이커의 두 번째 발언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건 한국 경제를 파탄시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국제경제학자가 한국을 공개적으로 옹호한 거였어요. CNN에서도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 대 일본, 왜 다른 반응을 보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두 나라의 경제 구조 차이를 상세히 분석한 내용이었죠. 그 방송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각성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일본과 같다고 본 게 근본적인 착각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어요. 굴복하지도 감정적으로 반발하지도 않고 철저히 계산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죠. 과연 누가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3,500억 달러를 요구하는 미국인가? 125억 달러 관세를 감수하겠다는 한국인가? 답은 명백했어요. 한국이 더 합리적이었습니다. 일본 모델은 한국에 적용될 수 없었어요. 경제 조건도, 통화 시스템도, 국제적 위치도 모두 달랐기 때문에 같은 결과를 기대하는 게 무리였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길은 한국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100년간 관세를 내도 미국 요구에 못 미친다고 한국이 발표한 이 단순한 계산이 상무부를 뒤흔들었습니다. 25% 관세로 인한 연간 손실이 125억 달러. 우리가 요구한 3,500억 달러와 비교하면 28년치에 불과했어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산수였지만 그 명료함이 오히려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계산기를 몇 번이고 두드려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국의 말이 맞았어요. 차라리 관세를 내는 게 훨씬 경제적이었죠. 그런데 그 단순한 셈이 우리의 모든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경제 분석 결과는 더욱 정교했어요. 관세 피해는 국내 총생산의 0.7%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도 타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대응이었어요.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내고 굴복했지만 한국은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었죠. 국제사회의 반응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내놓은 발언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어요.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기술 패권국이다. 이 한마디가 주요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을 때 저는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국제 여론이 한국 편으로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미국 정부를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우리나라 언론이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였죠.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요 뉴스 채널들이 한국의 계산 논리를 상세히 분석하기 시작했고, 미국 요구는 비현실적, 한국 대응은 합리적이라는 논조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국제 여론의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어요. 감정적인 반발 대신 체계적인 대응이 시작됐는데 주요 기업들이 대체 공급망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학계에서는 국제법 세미나가 연일 개최됐습니다. 특히 한국 학자들의 국제법 분석이 주목받았어요. 미국의 요구는 국제통상 규범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죠. 법리적 근거까지 제시하면서 체계적으로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모습이 국제사회에 큰 인상을 남겼어요.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분노가 아니라 계산으로 대응하는 모습 말이에요. 상무부 내부에서도 균열이 심화됐습니다. 일부 참모들이 일본은 굴복했지만 한국은 다르다는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같은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확신했던 일본 모델이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고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성명이 나왔어요. 한국의 대응은 정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7개 회원국이 한국을 지지한다는 뜻이었죠.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과도하다는 거였어요. 우리의 전통적 동맹국들조차 한국 편을 들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굴복은 한국의 무기가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일본이 5,500억 달러를 내고 무릎 꿇은 사건이 오히려 한국에게는 우리는 다르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낼 기회가 된 거였어요. 같은 압박을 받아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한국의 계산 논리가 국제사회에 확산되면서 미국의 요구가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3,500억 달러 현금 지불 요구와 125억 달러 연간 관세 손실의 차이가 너무 컸고 주요 경제 연구소들도 한국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선택이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이라는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상무부 브리핑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국제 반응 때문이었어요. 일본 때와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거였죠. 일본이 굴복할 때는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지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세계가 한국 편에 서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한국이 보여준 냉정한 분석력이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대신 숫자로 설명하고 분노하는 대신 대안을 제시했으며 특히 한국 정부가 발표한 관세 감수 시나리오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25억 달러 손실을 28년간 지속한다고 해도 미국 요구에게 못 미친다는 분석이었어요. 이 단순 명료한 계산이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한국의 초등학생 산수가 미국 논리를 무너뜨리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국제경제학자들도 한국의 논리를 지지했습니다. 수학적으로 명백한 선택이라는 평가였어요. 3,500억 달러를 한 번에 내는 것보다 125억 달러씩 분할 지불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는 분석이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일본은 굴복했지만 한국은 굴복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보여준 이 차별화된 대응이 국제사회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강대국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는 방법을 실제로 보여준 거였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주요 싱크탱크들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보고서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요구는 과도하다는 결론이었죠. 월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되면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시장이 우리 정부 정책을 우려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언론의 논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미국에 맞선다는 식이었는데 나중에는 한국의 합리적 대응으로 변했어요. 특히 한국이 제시한 대안들이 주목받았습니다. 현금 대신 투자로, 일시불 대신 분할로, 굴복 대신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과연 누가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일본처럼 굴복을 강요하는 미국인가? 계산과 논리로 대응하는 한국인가? 답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국제사회가 이미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죠. 한국은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압박을 받아도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이 더 합리적이라는 걸 전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죠. 일본의 굴복이 당연한 선택이었다면 한국의 저항은 필연적 선택이었습니다. 경제 조건도, 국제적 위치도, 대응 능력도 모두 달랐거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걸 말이에요. 일본 모델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였어요. 이건 동맹국에 하는 말이 아니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새로운 압박 조치를 들었을 때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을 일본처럼 굴복시키겠다며 과거 원조와 안보를 들먹이는 내용이었어요.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죠. 한국은 일본처럼 하면 된다는 발언이 공식 브리핑에서 나왔을 때 저는 이게 협상이 아니라 노골적인 협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즉각적인 반발 대신 침묵을 택했거든요. 언론도 정치권도 재계도 모두 조용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일본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일본은 압박을 받으면 바로 협상 테이블에 나왔는데 한국은 반응 자체가 없었어요. 저는 이 침묵이 불안했습니다. 반발 대신 한국이 뭔가를 계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제 책상에 올라온 보고서가 모든 걸 설명해줬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침묵하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세계무역기구 규정 분석, 국제계약법 검토, 공급망 재조정 시나리오까지 체계적인 대응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법리로, 분노가 아니라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런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압박을 받자마자 굴복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상무부 내부에서는 여전히 한국은 결국 굴복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어요. 일본이 그랬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 불안이 현실이 된 순간이 왔어요. 한화에 대한 내부 분석 보고서를 받아본 순간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는데 글로벌 1만 4천여 거점을 활용한 대응 시나리오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연쇄 타격 가능성이라는 문구였어요. 한화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전략적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1만 4,780개 거점이 동시에 움직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북미 지역만 해도 2,400여 개 거점이 있었어요. 방산, 에너지, 소재 분야에 걸쳐 미국 핵심 산업과 연결된 네트워크였죠. 이게 한꺼번에 요동친다면 말이에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일본에는 없던 무기가 한국에는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일본 기업들은 아무리 크고 강해도 자국 중심이었어요.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다 해도 한화만큼 광범위하고 체계적이지는 못했죠. 하지만 한화는 달랐습니다. 한화의 방산사업부가 미군 장비 정비에 관여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죠. 여기에 차질이 생기면 미군 작전 능력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에너지 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미 전력망과 연결된 여러 프로젝트에 한화가 참여하고 있었고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정전 사태까지 우려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우리가 건드린 건 단순한 기업이 아니다. 한화의 글로벌 네트워크 지도를 보면서 더욱 확신했어요. 이건 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핵심 축이라는 걸 말이에요. 미국이 일본을 압박할 때는 이런 변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대부분 자국 내 중심이었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제한적이었어요. 상무부 브리핑에서 이 보고서가 공유됐을 때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모두가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한국을 압박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일부 참모는 과장된 분석 아니냐고 했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한화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조사하면 할수록 놀라웠어요. 단순한 대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자동차 부품부터 반도체 소재까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화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미국 내에서 말이에요. 일본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런 레버리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압박하면 맞서 싸울 무기가 없었던 거죠. 보고서에 따르면 한화의 북미 사업만으로도 연간 수백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여기에 차질이 생기면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갈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방산 분야는 더욱 민감했습니다. 한화가 공급하는 핵심 부품들이 미군 장비 유지 보수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이게 중단되면 군사 작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한국이 그렇게 조용했는지 말이에요. 반발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충분한 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화라는 카드 말이에요. 상무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너무 몰아붙이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한화 네트워크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강경 기조를 유지했어요. 일본이 굴복했으니 한국도 당연히 그럴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한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연쇄 타격 가능성 검토 중이라는 문구 말이에요. 이게 단순한 분석인지 아니면 실제 계획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 정부가 발표한 100년간 관세를 내도 미국 요구에 못 미친다는 이 단순한 계산이 상무부를 완전히 뒤흔들었는데 25% 관세로 인한 연간 손실 125억 달러, 국내 총생산의 0.7%에 불과하다는 분석이었어요. 우리가 요구한 수백조 원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차이였죠. 저는 그 발표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의 발표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산수였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우리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차라리 관세를 내겠다는 한국의 결론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숫자로 증명해버린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반발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대응이었죠. 한국의 경제 분석 결과가 국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미국 요구의 비합리성이 더욱 부각됐어요. 수학적으로 명백한 선택이라는 해외 경제학자들의 평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한화에서 나온 첫 번째 시그널이었어요. 방산사업부에서 공급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발표했는데 얼핏 들으면 평범한 내용 같지만 실제 의미는 달랐습니다. 검증 절차 강화라는 건 공급 지연을 뜻했어요. 며칠 뒤 에너지 부문에서도 비슷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품질 관리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공급 속도가 느려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소재 사업 라인에서는 더욱 직접적이었어요. 공급망 재점검을 통한 최적화 작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고 미국 내 공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화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 재계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화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도 북미 공급망 점검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으며 삼성전자 역시 반도체 공급 일정 재조정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리 없었어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었죠. 미국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업체들이 소재 공급 지연 가능성을 거론했어요.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한국 소재의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었죠. 방산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비 부품 조달에 찾을 우려라는 내부 보고서가 펜타곤에 올라갔어요. 한화에서 공급하는 핵심 부품들의 납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상무부 보고서를 작성하며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화의 영향은 우리 예상보다 훨씬 크다. 국제 전문가들의 평가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무모한 도전이라고 봤던 사람들이 계산된 전략이라고 평가를 수정했습니다. 특히 경제학자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논리가 맞다는 분석이 주요 싱크탱크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수백조 원을 요구하는 것보다 125억 달러씩 관세로 받는 게 현실적이라는 평가였죠. 법률 전문가들도 한국 편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국제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었어요. 상무부 내부에서도 균열이 확산됐습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글로벌 네트워크의 핵심이라는 보고서가 돌기 시작했어요.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죠.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 계산했다는 걸 말이에요.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낼 수 있었지만 한국은 그럴 수 없었어요. 대신 다른 카드가 있었죠.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 수 있는 능력 말이에요.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회사 경영진이 한국과의 갈등이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어요. 반도체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죠. 노조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리한 요구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한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되면 미국 노동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였어요.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숨통을 조이고 있다. 한화의 시그널이 계속 이어졌어요. 북미 지역 2,400여 거점에서 운영 효율성 점검에 들어간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겉으로는 내부 개선 작업이지만 실제로는 공급 차질 경고였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도 조선 부품 공급 일정 재검토를 발표했어요. 미 해군과 관련된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죠. 삼성중공업 역시 해양 플랜트 납기 조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한국 정부와 재계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죠. 상무부 브리핑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전개 때문이었어요. 일본처럼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체계적으로 반격하는 한국의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몰랐거든요. 국제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계산된 대응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분노가 아니라 논리로 맞서는 한국의 모습을 부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한국은 일본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일본은 압박을 받으면 굴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한국은 압박을 받으면 더 정교한 전략으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한화를 필두로 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미국 내부에서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기업 임원들이 비공식적으로 한국과의 갈등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어요. 월가에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갈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장기화될 경우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 계산된 대응이 점점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숫자로 증명하고 전략으로 맞서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국제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한국의 125억 달러 관세 감수 논리가 우리보다 더 합리적인 게 아닐까? 답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죠. 한국의 작은 기적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와 전략, 그리고 기업들의 결집이 미국의 논리를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일본 모델은 한국에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한국만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제 책상에 놓인 검증 주기가 늘어난다는 보고서가 올라왔다는 이 한 장의 문서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한화에서 실제로 공급 주기를 조정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이상 경고나 시그널이 아니었죠. 실제 행동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차갑게 쓰여 있었지만 제 손은 떨렸어요. 북미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한화에서 공급하는 핵심 부품의 납기가 4주 늘어났다는 보고였어요. 겉으로는 품질 검증 강화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 이유는 달랐죠. 방산 부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군 함정 정비에 필요한 부품 공급이 지연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정비 주기가 늘어나면서 작전 가동률 저하 우려가 제기됐죠. 한화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기업명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어요. 전기차 생산 라인에서 첫 번째 타격이 나타났습니다. 배터리 소재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주요 업체들의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하루 생산량이 30% 감소했다는 긴급 보고가 올라왔죠.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화가 정말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실리콘밸리에서도 충격파가 일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에 필요한 한국 소재 공급이 지연되면서 주요 기술 기업들의 프로젝트가 연기되기 시작했어요. GPU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보고도 나왔죠. 이 개발 프로젝트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급망 이슈로 인한 일정 조정을 발표했고, 전기차, 방산, 에너지, AI까지 차례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산업계의 반발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자동차 업계 CEO들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공급망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정부의 대한국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방산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국방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죠. 함정 정비 지연이 태평양 함대 작전에 실제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화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다. 한국의 전략적 무기였다. 언론에서도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던 매체들이 한국의 합법적 대응이라고 평가를 수정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정당하다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미국 요구가 비현실적이고 한국의 선택이 더 합리적이라는 분석이었죠. 주요 경제 연구소들도 한국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략은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보고서가 연이어 발표됐고, 상무부 내부에서도 균열이 심화됐습니다. 정부의 오만한 태도가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동맹국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비판이었죠. 한화의 영향력이 실제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불만이 폭발했어요.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항의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노조에서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자리를 위협하는 무리한 정책이라며 정부 정책 변경을 요구했어요. 생산 차질로 인한 일시하고 우려까지 제기됐죠. 주지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조업이 밀집된 주의 주지사들이 한국과의 갈등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일본은 굴복했지만 한국은 반격했습니다. 한화의 실제 움직임을 목격하면서 저는 완전히 각성했어요. 이건 단순한 압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일본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내고 끝났지만 한국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정교하게 반격하고 있었어요. 펜타곤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산 공급망 차질이 국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조속한 해결 필요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에너지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전력망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건드린 건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의 메인 스위치였다는 걸 말이에요. 한화의 14,780개 거점이 실제로 연동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자동차부터 AI까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상무부 브리핑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전개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일본 모델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체면을 고집했습니다.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이미 너무 많이 나간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메모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한국의 대응이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국제 여론이 확산되면서 미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어요. 동맹국들마저 한국 편을 들기 시작했거든요. 유럽연합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을 이해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체면 때문에 물러서지 못하고 한국은 체계적으로 반격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확신했습니다. 이 갈등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한화가 보여준 진짜 힘을 목격한 후 일본 모델이 한국에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완전히 깨달았거든요. 게임의 규칙이 바뀐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옛날 방식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AI는 멈췄고 전기차 라인은 텅 비어갔다는 올라온 긴급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GPU 패키징에 필요한 한국 소재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면서 주요 AI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었거든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까지 미국 기술 산업의 핵심 기업들이 모두 타격을 받고 있었어요. 전기차 벨트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배터리 소재 부족으로 생산량이 30% 급감했다는 보고가 연일 올라왔어요. 테슬라, 포드, GM 모두 생산 라인 가동을 줄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일자리 2만 개가 위험에 처했다는 노조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해군 사령부에서 올라온 보고서 한 장은 미국의 체면보다 무거웠어요. 함정 정비 지연으로 태평양 함대 가동률이 70%까지 떨어졌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한화에서 공급하던 핵심 부품들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벌어진 일이었죠. 국방 능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더 이상 통상 분쟁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미국 전체가 마비되고 있었거든요. 월스트리트에서도 판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주요 경제지들이 한국 대응은 정답, 미국은 과도한 압박이라는 사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언론이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였죠.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결정타였습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한 핵심 허브라는 분석이었어요. 한국 없이는 미국 경제가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언론의 칼끝은 더 이상 한국이 아니라 백악관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CNN에서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요. 미국이 자초한 경제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한국에 대한 무리한 요구가 결국 미국 경제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마찬가지였죠. 트럼프의 오만이 미국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사설을 실었거든요. 정치권에서도 균열이 심화됐습니다. 제조업 밀집 지역 주지사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한국과의 갈등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미시간 주지사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일자리와 안보를 지키려면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공개 발언했거든요. 노조 지도자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어요. 전미자동차노조 위원장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책 변경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의회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됐어요. 공화당 의원들조차 현실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저는 메모장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미국은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다. 상무부 내부 분위기도 최악이었어요. 동료들조차 이건 너무 나갔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일부는 공개적으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리핑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거든요. 언제까지 이 상황을 방치할 것이냐는 추궁이 쏟아졌죠. 펜타곤에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방 능력 저하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즉각적인 해결 필요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합참의장까지 나서서 군사적 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거든요. 에너지부 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력망 불안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백악관에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한화 관련 프로젝트 중단으로 인한 파급 효과였죠. 우리가 협상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생존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월가의 분석도 냉정했어요. 한국 갈등 장기화 시 미국 경제 성장률 1% 하락 불가피라는 보고서가 나왔고 주식시장도 연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기업 CEO들이 백악관에 비공식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고 하더군요. 포춘 500기업 중 80% 이상이 한국 공급망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게 모두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그때 완전히 각성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체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미국 전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였어요. 국제사회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미국의 일방적 압박을 우려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전통적 동맹국들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였죠. 영국 총리까지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해결을 촉구했거든요.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본도 조용히 한국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시아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죠. 중국은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정당한 권리를 지지한다고 공개 발언했어요. 우리가 중국에게 빌미를 제공한 셈이었죠. 러시아까지 가세했습니다. 미국의 패권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했거든요. 우리의 도덕적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급락했습니다.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40% 아래로 떨어졌어요.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치명적이었죠. 백악관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겼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일부 참모들이 정책 변경을 건의하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상무장관마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상 백기투항 신호였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건지 말이에요. 일본 모델에 대한 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몰고 온 거였습니다. 한국을 일본과 같다고 본 근본적 착각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었어요. 한국은 일본이 아니었어요. 글로벌 네트워크를 무기로 삼을 수 있는 나라였고 미국 경제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압박하면 할수록 한국은 더 정교하게 반격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분노가 아니라 계산으로 맞섰고 결국 미국 내부가 먼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산업계의 아우성, 언론의 비판, 정치권의 균열, 국제사회의 고립까지 모든 게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갈등은 우리가 항복하는 것으로 끝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굴복이 아니라 새로운 룰을 원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 연합이 발표한 이 선언문을 받아든 순간 저는 게임의 판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요구를 단순히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상호주의, 투명한 감사, 공정한 분쟁 해결 원칙을 담은 이른바 K-팩트였죠. 이건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국제통상의 새로운 게임 룰을 제안하는 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협박이 떨어진 건 그 직후였습니다. 488조 원을 내라. 아니면 관세와 자산 동결이라는 최후 통첩이었어요. 사실상 경제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한국의 대답은 여전히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100년간 관세를 내도 당신들 요구엔 못 미친다. 이 단순한 산수가 트럼프의 최후 통첩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488조 원을 한 번에 내라는 것과 연간 125억 달러씩 관세로 내는 것. 누가 봐도 답은 명확했거든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계산 앞에서 미국의 위협이 무너졌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어요. 미국 내부에서 모든 세력이 한국 편을 들기 시작했거든요. 산업계, 주지사들, 노조, 언론까지 백악관만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35%까지 급락했어요. 트럼프의 오만이 미국 경제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여론이 확산됐거든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결국 그 순간이 왔어요. 백악관 기자회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상호 존중과 법치의 원칙을 존중한다. 이 한마디가 사실상 항복 선언이었어요. 25% 관세는 철회되고 488조 원 출자 요구도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대신 공동 연구와 투명성 조항이 새로 삽입됐죠. 한국이 제시한 K-팩트의 원칙들이 그대로 반영된 거였어요. 우리는 돈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룰을 남겼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 전략적 승리는 놀라웠어요. 감정이나 분노 대신 철저한 계산과 원칙으로 맞서서 결국 국제통상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내고 굴복했지만 한국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게임 룰을 만들었습니다. 한화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어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핵심 무기였던 거였죠. 공급망을 무기로 삼되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대응한 한화의 전략이 완벽했어요. 국제법 위반 없이도 충분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였습니다.
깡패에는 깡패로 답한다는 말이 실제 전략으로 구현된 거였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힘은 압박이 아니라 원칙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미국에게 가르쳐준 건 단순한 저항 방법이 아니었어요. 강대국의 무리한 요구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이었죠. 상호주의에 기반한 공정한 관계, 투명한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이 모든 원칙들이 이제 국제 통상의 새로운 표준이 됐습니다. 일본 모델은 완전히 과거가 됐어요. 이제는 K모델의 시대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 사례는 전 세계 중소국가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강대국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는 걸 실제로 증명해냈거든요. 네트워크 시대에는 네트워크의 힘이 더 강하다는 교훈도 남겼습니다. 물리적 크기나 군사력보다 연결의 힘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였어요. 저는 22년간 미 상무부에서 일하면서 많은 통상 분쟁을 지켜봤지만 이런 결과는 처음이었습니다. 압박받던 측이 오히려 새로운 룰을 만들어낸 사례 말이에요. 한국은 단순히 생존한 게 아니라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놨어요. 미국이 배운 것도 많습니다. 동맹국을 압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21세기에는 19세기식 강압 외교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협력만이 지속 가능한 해답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우리가 들이받은 건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의 메인 스위치였어요. 한 번의 보류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한국이 아니오라고 말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으며 압박은 실패했고 협력만이 해답이었습니다. 일본은 굴복했지만 한국은 룰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돈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원칙을 남겼습니다. 이제 국제통상은 K팩트의 원칙에 따라 진행될 거예요. 상호 존중과 투명성, 공정한 절차를 바탕으로 말이에요. 한국이 보여준 이 놀라운 반전이 미래 세대들에게는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강한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기억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강대국들도 이제는 압박이 아니라 협력의 방식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21세기는 윈윈의 시대여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한화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전략적 지혜가 전 세계 기업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네트워크의 힘을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대국의 압박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한국의 선택, 그 이면에는 수많은 계산과 고민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집이라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전략적 결단이었다고 말합니다. 분명한 건 그날의 결정이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 한국이 어떤 나라로 기억될지를 보여준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선택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계가 이제 더 이상 한국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